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해 왔다. 겨울철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할 때는 강둑에다 말뚝을 박아놓고 동아줄로 허리에 연결 작업을 했다. 경복궁을 지을 때에는 후대까지 안전한 건축물을 남기기 위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문서를 상량에 넣어 보관했다. 선조들은 600년 전 이미 건축물에 안전실명제를 도입할 만큼 안전의식이 높았던 것이다. 옛 속담이나 격언 등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의 안전의식은 남다르게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몇 가지 속담과 격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선 목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생명 존중. 원숭이라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자만심은 금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확인 또 확인하자. 구운 개도 다리 떼고 먹어라. 위험 요소 확인 절차. 식은 죽도 불어가며 먹어라. 서두르지 말 것, 절차가 중요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께 얼굴을 보이고 인사하라. 직접 확인. 개미구멍이 공든탑 무너뜨린다. 사고의 원인은 사소한 것.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조심 또 조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예방하는 안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전은 습관이다. 토영삼굴. 항상 위험을 대비한 대책 수립. 철려 일실. 1000번을 생각하더라도 한 가지의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 유비무한. 미리 준비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등 안전과 관련된 문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사고는 방심을 먹고 살며 예측 불가능한 순간에 온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시작은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 그것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습관이기 때문이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안전속담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가슴속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72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는 한겨레 신문 2005년도 11월 5일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네, 안전은 항상 이야기를 해도 다그침이 없습니다. 모두 안전을 위한 안테나를 항상 세우면서 첫 곡으로 안산 출신의 가수 김윤희님의 휘파람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떠난 여기
떨어진 산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며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사랑하는 그대, 내 곁을 떠나갈 적엔 그래도 섭섭했었나. 나를 보며 눈물 흘리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 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그대여 나의 어린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안산 출신의 김윤희 가수랍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노래 정말 잘하네요. 네.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오마이뉴스 정서연 기자의 10월 28일 기사 이태원 참사의 모욕 게시물 2차 가해와 혐오 표현의 철퇴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0일 김민아 청원시 의원에게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혐오 표현한 이유로 개개인당 7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총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정치인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민아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시체팔이, 자식 팔아 장사한다. 유족이라고 무기로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 등 반인류적인 내용으로 이 발언들은 언론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고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유가족들은 형사 고소에 이어 김 의원과 같은 정치인, 공직자들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막말,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2차 가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반인류적 증오 표현으로 단순히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 인신 공격을 넘어 극단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2차 가해 행위이다. 고 이재현 군의 어머니는 참사 직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막말과 희생자를 향한 허위 사실, 2차 가해성 발언들이 생존자였던 아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키우고 치료 회복을 힘들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국가위원회의 공동주최 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권리 자료집에서 나온 말.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사회적 책임 요구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했고 영정이나 위패도 없는 합동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온전한 애도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당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였고 분향소 앞에서 구구단체들의 이체 가해와 혐오 표현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였다. 그 이후에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고 망연하였지만 당시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 법원은 김민아 의원의 발언이 혐오 표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식 공경에 해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의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욕으로 인한 불법 행위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따르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체팔이, 시체장사와 같은 표현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 표현으로 반복되어 사용되었고 이후 주검장사, 자식 시체 팔아 벼슬과 같은 변형된 표현들이 사용되는 등 이와 같은 표현들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이미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의원의 발언이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하였고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해시킬 수 있는 모욕적이고 겸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정치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이번 판결은 위자료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그 사회적 영향력과 화제성 측면에서 일반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점을 피고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가 한 표현들은 다수의 언론 기사에 인용되어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킨 점과 피고의 위와 같은 영향력으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에서 한 불법 행위가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고들의 진상규명이나 권리 행사의 위축을 발생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아픔은 칼에 베이는 것과 같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평생 잊지 못할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5월 21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은 처음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해자의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표면화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반인륜적 혐오 표현들이 재난 참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피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식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재난을 가하는 것과 같다.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2차 가해와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음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네, 이렇게 2차 가해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무겁고 무저기한 문제로 인식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요. 이 판결이.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식력이 있는 걸 가진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더 사회적으로 확산이 빠르게 되고 또 언론에서 더 또 많이 확산을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이런 2차 가해가 근절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72회 이야기 손님으로 요즘 안산에서 젊은 활동가로 열일을 하고 계시는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홍순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네, 소개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영이고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지금 본호동에서 아.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고 지금 신혼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지는 못한데 그래도 열심히 네. 깨볶으면서 본호동이 고소한 냄새로 꽉 찼군요. 네, 네, 본호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예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네요, 갑자기. 네, 2014년 4월 16일 그날 우리 FM 라디오에 오면은 그 소감을 물어보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날 어떤 기억을 남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이제 벌써 11년 전이죠. 네. 11년 전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2014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희생자분들과 한 살 차이 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여느 고3처럼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뭐 전원 구조됐다 뭐 이런 참사가 이런 갑자기 배가 침몰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서 이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이지만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막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또 이제 야자를 해야 되니까 석식을 먹고 있는 와중에 또 그게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부터 너무 혼란스럽고 막 무서웠던 생각이 컸어요. 아무래도 같은 또래 학생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또래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진 않잖아요. 아무리 고3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때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랑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었는데 친구들 몇 명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자취방에서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를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좀 고등학생들이 좀 추모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같이 캠페인을 막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노란색 피켓에다가 막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지 막 편지 문구를 이렇게 문장으로 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피켓을 보면서 잠깐 머물면서 이렇게 뭐 노란색 별을 막 이렇게 접어서 같이 모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별을 뭐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이런 캠페인을 이제 해보자 이러고 막 자취방에서 막 준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덕수궁 앞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함께 해주셨었고 근데 또 놀랐었던 게 그때 막 무슨 정보경찰 같은 사람들이 막 다가와가지고 막 어디 학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적어가고 그런데 다음날에 학교에 갔는데 막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거기 학생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네. 한다. 그러면서 알고 있냐고 학생들이 이렇게 뭐 약간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알고 있냐 막 고등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벌써 그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었군요. 네,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린 마음에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 경찰이 이러면 막 대학 가는데도 지장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던. 와, 그때도 한참 막 금시시하고 막 세월호 활동하는 것도 막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을 때라 그래도 그냥 용기 내서 이렇게 목소리 내주고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때는 너무 이 분노스럽고 또 슬프고 뭔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에 그냥 나가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 또 제재가 들어갔나요? 그런데 막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를 막 크게 막지는 않았어요. 뭐 좀 우려스럽다 뭐 그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막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었고 아무래도 다 같이 좀 슬퍼하고 다 같이 좀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땐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도 컸었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들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네,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학생들이 있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그런 학교 생활을 하고 좀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참사나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 계기가 그때였나요? 네, 아무래도 이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지금의 제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대학 입시를 그냥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때 또 학생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게 참사를 더 불러일으켰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입시 체제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2015년이니까 이제 그때 일주기 될 때였었는데 그때 또 엄청 진상규명이 어려웠던 맞아. 시기였잖아요. 네. 그때 네. 뭐 세월호 시행령으로 그 진상규명 엄청 방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아마 이제 가족분들 많이 대학교 가서 간담회 하시고 하셨을 텐데 저희 대학교에서도 이제 가족분들 모셔서 학생들이랑 가족분들 이야기 들어보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그리고 그때 집회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집회 가고 세월호 집회도 나가고 이랬는데 저에게 좀 충격받았었던 그 광경이 가족분들이 이제 목에다가 이제 쇠사슬을 차고 이제 거리에서 막 누우시고 뭔가 그런 장면들이 네, 너무 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주기, 2주기 그 정도는 거의 서울에서 그쵸. 굉장히 많이 투쟁했던 그런 맞아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 때문에 많이 그때 서울 의회에서도 우리 시행령으로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시위할 때도 대학생들이 막 맞아요. 거기 들어와서 창문 뚫고 들어오고 네. 막 그런 적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갖고 많이 여기까지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때 그 대학생 중에 한 아, 그래요? 명이었었던 막- 거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제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광화문 현판 밑에 맞아. 이제 가족분들이 약간 고립되어 있고 네네. 이제 차벽으로 맞아, 막았어. 막고 이제 이순신 동상 뒤에는 이제 음. 시민들이랑 학생들 네네. 있었는데 왜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걸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걸까? 가족분들은 피해자인데 그리고 가족분들은 우리가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는 사람이고 해명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가족들을 이렇게 사찰하고 못 살게구나 이런 생각에 그때는 더 이제 울분에 차가지고 네, 막 그 차벽을 넘어서 밑에 막 기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막 만나서 막 껴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아무래도 용해인 의원 지금은 의원님이고 그땐 대학생이었던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주도했던 용해인 의원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이렇게 그때 시작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대학생들이 그때 우리 막 그 경찰들이 대학생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데모하고 막 치루탄 쏘고 막 그럴 때 대학생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막 경찰들이 막 대학생들 잡아가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이 못 잡아가게 막 그러니까요. 경찰들 막 자제 막 우리가 막고 막 그랬었던 그게 기억이 우리는 나네. 또 대학생들 지키겠다고 그러니까요. 막아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울고 많이 울었지. 힘들기도 힘들고 그랬었던 1학년 때 그랬었어요. 1학년 때. 네. 그랬었군요.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당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신 건가요? 근데 그때는 대학교- 기본소득당은 없었었고 아, 그때는 없었고. 네, 그때 용해인 의원님, 용해인 이제 선배. 아. 저도 학교는 달랐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그때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교류가 있었으니까 아, 저 멋진 언니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앞장서서 친목 행진을 주도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뭐 이런 사회적 참사 이런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뭐 장애인 뭐 이런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랑 좀 함께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용해인 의원님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이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뭐 차별이나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더 존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함께 이제 2020년도에 기본소득당을 만들었어요. 같이 당을 만들고 그래서 의원님과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했었던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기 네, 시작한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좀 존엄이 지켜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창당을 했고 또 요즘 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많이 받으셔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기본소득은 이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누가 더 가난해서 혹은 뭐 장애가 있어서 혹은 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주어지는 소득이 아니라 이제 존엄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선별적인 복지제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송파 세모녀 사건, 뭐 수원 세모녀 사건 이런 게 이제 생활고를 시달리다가 결국에 가족들이랑 자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속 보도가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복지 수혜자인데도 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그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되게 멸시랑 혐오의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막 2차 가해 이런 것도 많이 그런 비슷한 건데 국가가 뭐 지원해준다 그러면 왜 세금을 그렇지. 네, 그런 데 쓰냐.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러면 뭐 되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런 인식들도 생기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존엄을 되게 해치잖아요. 그런 세상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걸 바꾸고자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런 당을 만들게 됐고 이런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 사회의 뭐 차별들, 뭐 사회적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이라던가 뭐 장애인이라던가 여성, 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도 좀 하고 있고 또 물론 당연히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한 활동 또 의원님이 또 국회에서는 이제 생명안전 관련된 의정 활동 이렇게 펼치면서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우리 기본소득이 정말 잘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기본소득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뭐 저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가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노동은 사실 임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내가 꼭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되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나에게 이런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뭐 이렇게 과로 노동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좀 탈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 이제 되려면은 어떤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나요? 뭐부터 바꿔야 되나요? 기본소득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고 되게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 내놨을 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유토피아 같은 일 아니야? 되게 가능한 일이야? 너네 뭐 빨갱이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체감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민생회복지원금도 사실 뭐 2차 때는 막 90%에게 지급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 다 모두에게 지급됐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특히 이제 지방이 소멸되잖아요. 거기에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아이를 안 낳고 그런데 몇몇 지방 정부에서 실현을 했을 때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를 실현하니까 인구가 막 더 는다는 거예요. 이사 간다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골로.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정책들이 실제로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꼭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또 실제로 시행되기도 했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좀 더 견인해내고 그리고 저희가 또 기본소득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당장 전 국민에게 주는 거는 할 수가 없고. 네, 재원의 그런 한계도 있고 국민들의 반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지금 아동수당이 있잖아요. 근데 아동수당도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자산심사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막 가난한지 소득에 따라서 주지 않고 그냥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네네.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꽤 됐어요. 그 시도한지. 아마 초등학교 이하인 학생들의 아동들에게 이제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를 청소년까지 한번 확대해보자. 아동 청소년까지 그렇게 해보면 이제 또 아동수당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이것이 얼마나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필수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을까 해서 차근차근 이게 전 국민에게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아동 청소년, 뭐 노인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확대하다가 이제 점진적으로는 이제 전 국민 기본소득까지 나아가 보자. 좋은 그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참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아동 학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동을 키우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그게 이제 갔을 때 네네. 이게 아이한테 가지 않고 그쵸. 어쨌든 부모들의 그 소비로 활용되는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제도들도 어떻게 좀 잘 막고 이게 이제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동 수당이 도입될 때도 아마 그런 우려들이 많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뭐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제 사용하는 데나 뭐 아동들의 이런 교육의 문제 사용되는데 더 많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봐도 좋겠다. 맞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청소년부터는 이제 통장도 자신 스스로 개설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자기 경제적 주체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부모에 의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동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 볼까 이런 고민들도 네, 하고 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안산 지역에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네.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네, 부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용혜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의원님을 열심히 보좌하기도 하고 의원님이 국회에 주로 계시니까 안산에서는 의원님 같은 역할을 하자 이런 취지로 부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산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들 하고 있고 그래서 매달 뭐 기본소득이나 교육, 부동산, 뭐 역사 이런 주제로 기본소득당의 이야기들을 이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매달 강연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산에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생명안전 같은 것도 있고 뭐 노동이라든지 뭐 마을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가 있는데 시민사회와 연대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 만나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경청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용기백배 봉사단이라고 봉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이런 기여하는 활동을 해보자 지역사회에 그러면서 뭐 노숙인 무료급식이나 뭐 장애인 돌봄 뭐
이렇게 거리 청소하는 거든 이런 봉사활동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많이 하고 있네요. 사회복사단과 함께하는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콜라보를 한번 네. 해봐요. 우리도 네. 지금 죽깅도 하고 있고 그쵸. 봉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언제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홍순현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홍순현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신청할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인데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걸 지난 11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가족분들도 많이 울고 대학생들도 많이 울었는데 아 이제 울지 말고 토닥토닥 해보자라는 취지로 네,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울지마 네가 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작은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아니라고 하면 왜 거짓말 같지 울지마 네가 울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뭐라도 힘이 될 수 있게 말해주고 싶은 말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만일 뿐이지 그렇지 않니 그래도 울지 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래 안산이 활동하던 곳이 아니었죠? 네. 용해 의원님 따라서 안산으로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제 음. 안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기본소득당이 이 안산에 오기 전에는 그동안 용해인 의원님이 좀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이태원 참사 대응, 뭐 국정감사 이런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국회에서 좀 더 나아가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일상생활에서 좀 만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좀 바꾸는 그런 생활정치로 우리가 한 번 더 도약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지역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의원님이 안산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용해인 의원님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런 세월호 참사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이 지역 정치를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의원님이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되셨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의원님과 함께 안산 활동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난 국회 때는 이제 의원님의 정책 비서관으로 국회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이제 의원님이 지역 활동을 하신다 했을 때 나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제가 실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이런 세월호에 대한 마음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안산에 와서 이제 의원님도 돕고 저 스스로도 이제 이런 지평을 넓혀가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위원장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부위원장을 하면서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경청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안산이 더 나은 동네가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 외부에서 느꼈던 안산의 이미지와 또 이제 안산에 살면서 느껴지는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제가 원래는 광명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산에 와서 실제로 살고 가족과 함께 생활도 하고 이러고 있고 있는데 안산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 막연히 떠올랐던 안산은 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외국인이 좀 많은 동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간직한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후로 전 가장 많이 왔었었고요. 그때 분향소도 안산에 차려지고 또 막 행사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동네라는 인식들이 있었었는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산이 되게 좋더라고요. 살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녹지도 되게 많고 녹지 많죠. 네. 공원 같은 데도 좋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산이 이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또 마을 활동들이나 이런 시민사회 영역들도 되게 활발해진 곳 같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 이런 뭐 환경운동이랄지 뭐 그리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 노동자 운동 이런 것도 되게 활발한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서 사람들 만나고 활동가분들 뵈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되게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네.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좀 오래된 동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 문제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어디 가나 근데 서울은 근데 대중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차를 잘 안 끌고 다니거든요. 서울은? 네. 물론 제가 서울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하철이나 버스로 배차 간격도 되게 짧고 이러니까 그냥 보통 차 막히니까 차 안 끌고 다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차를 많이 안 이용하는데 안산은 또 대중교통이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차를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제 또 그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되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본호동 그 상록구 지역이 맞아요. 또 오래된 지역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 또 저는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지금 그 자전거 너무 위험하게 막 맞아요. 눕혀 있고 아무데나 놓고 가고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기본소득당에서 그런 자전거 방지, 카카오 바이크 그런 것도 맞아요. 좀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도 좀 네 그런 같이. 것도 그게 살펴봐야겠어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동 킥보드 맞아 네, 정말 네. 위험해. 네. 네. 그게 되게 안전이랑도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인도에 이렇게 방치되어 맞아. 있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이나 되게 위험하게 타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맞아요. 그게. 예,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그게 산업에 대한 준비가 없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맞아. 규제도 제대로 된 걸 마련하지 못했고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산의 생명안전 도시로 나가자 출발점이 되자라는 건 이제 시민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세세한 부분부터 먼저 맞아요. 안산이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 잘 그럼 정돈될지. 기본소득당은 지금 현재 당원이 얼마나 되시나요? 실제 전체 당원은 한 3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안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5,600명 정도. 안산이 적네요. 안산도 좀 많이 네. 당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네, 기본소득당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본소득당의 활동 목표 그리고 또 활동의 안산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쨌든 기본소득 당의 목표는 이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제 모두가 존엄하게 그리고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안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만큼 안산에서부터 좀 그런 저희가 실현하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안산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보장되는 그런 안산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저도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명의 이 정치인으로서 이제 안산 주민분들의 목소리도 듣고 또 이런 안산형 기본소득 그리고 안산에서 다양한 뭐 주거라든지 뭐 교통, 뭐 의료, 돌봄 이런 복지에 있어서 기본 사회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갖춰진 사회 그런 것들을 안산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공약이나 정책 같은 것도 열심히 개발해서 시민들이랑도 더 소통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때도 직접 나서서 이런 정책들이나 안산에 대한 비전들도 설명드리고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책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날이 밝은 것 같아서 너무 네. 힘이 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러면은 이렇게 라디오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실래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약간 생방송도 아닌데 이렇게 떨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너무 DJ처럼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제 점점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게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족분들이 참 많은 영향을 끼쳐서 제가 이렇게 정치인으로 활동도 하고 당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분이기도 하고 좀 죄송스러운 분들이기도 한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큼 다가온 겨울,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할 권리로 오늘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단단함을 느끼며 살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시 하나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서림, 작가는 서림입니다. 밥상에 오른 갈치 한 토막, 조기 한 접시, 막내딸은 살만 쏙쏙 발라먹고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다며 아버지는 조기 대가리만 쪽쪽 파먹는 어느 날 저녁 밥상. 아까부터 지저대는 우리 집 누렁이, 아버지가 던져준 발라먹던 가시알느라 고개 쳐박고 엄마는 된장 풀어 넣은 시래기국에 퉁퉁 불어터진 밥을 말아먹는다. 네, 서림의 기억의 서재에서란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저녁 맛있게 먹고 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끝으로 홍순혜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려